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현입니다. 자, 선생님. 야옹. 아니, 피디님,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초대형 고양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선생님.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 진짜 고양이 좋아해요. 제가 진짜 대표적인 애묘인입니다. 제가 이 애묘인인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귀엽고 무해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무슨 고양이에요? 자, 이게 알렉세이 왕제의 고양이의 초상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 러시아 사람들은 유난히 좀 고양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이 도시에 있는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요. 자, 18세기부터 이 박물관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고양이 경호원을 임명했다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야, 그 세계적인 박물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물관이 있는 이 도시는 고양이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페트로그라드에서 자랐고 레닌그라드에서 살다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눈을 감게 되었다. 이 도시는 바로 오늘 갈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얘기였군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운하가 많아서 약 300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정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늪지대였다라고 해요. 이제 도시를 만들기 곤란했던 환경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늪지대를 다지기 위해서 세금을 돌로 징수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 위에 세워진 도시이란 별명이 있었던 거죠.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렇게 도시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표트르 대제의 의지가 지금의 화려한 도시를 만든 거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진짜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름에는 오랜 역사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도시는 1703년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가 세웠습니다. 표트르는 러시아를 서양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럽식 항구 도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바강 하구의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를 세우며 자신의 수호 성인인 성 페테르, 성 베드로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상트는 성스러운, 부르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독일과 적대 관계가 되었는데요. 페테르부르크가 독일식 발음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페트로그라드로 바꿨습니다. 그라드는 슬라브어로 도시를 뜻하므로 페테르의 도시라는 뜻은 유지됐지만 발음이 러시아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 후 1924년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죽자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꿨습니다. 레닌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이름처럼 오랜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쪽 네바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트해와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표트르 1세는 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를 서양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무역과 해운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러시아가 유럽과 교역하며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늪지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땅이 약하고 홍수가 자주 일어나 도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운하를 잘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기 때문에 북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의 해상무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도 위에 계획을 세워 만들기 시작한 도시를 말합니다. 표트르 1세는 러시아를 서양처럼 발전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새 수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럽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건축가들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로를 곧게 뻗게 만들고요. 강과 운하를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어진 덕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건물 배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운하를 따라 배가 다닐 수 있어서 교통도 편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창문이라 불리며 유럽과 문화를 주고받는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 도시를 수식하는 별명이 참 많긴 많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역사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백야 현상입니다. 백야란 여름철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서 밤에도 하늘이 밝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고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산책하거나 축제를 즐깁니다. 실제로 도시에서는 백야 축제가 열려서 음악회, 불꽃놀이,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해요.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후는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매우 길고 춥기 때문에 해가 일찍 지고 낮이 짧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해를 거의 보지 못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해서 따뜻한 실내 문화생활이나 조명 장식으로 분위기를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이 불편하지만 대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 풍경과 얼음 축제가 열려서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됩니다. 이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와 긴 겨울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도시의 관광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역동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인 것 같습니다. 네. 백야 현상도 정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백야가 절정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여름 축제가 진행된다고 해요. 특히 네바 강변에서 붉은 돛을 단 범선이 등장해 해적들과 결투를 벌이는 붉은 돛 행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붉은 돛,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그린의 어린이 소설에서 유래한 건데요.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붉은 돛을 단 배를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믿고 나아간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희망 그리고 인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 축사에서도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거죠.
정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야라고 하면은 밤에도 밝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벌어지는 불꽃놀이도 정말 장관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게다가 그 도개교가 90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보면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레바강 위에 300여 개가 넘는 다리 중에 몇 개가 대형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 가득한 도시가 사실은 또 엄청나게 비극적인 역사를 또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표트르 대제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피해 일요일 그리고 레닌의 이 혁명까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야말로 이 러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근대화는 한 명의 군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러시아를 서유럽화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서유럽보다 발전이 늦은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무질서하고 비능률적인 러시아의 전체적인 행정기구를 좀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제도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한 뒤 프로이센을 모델로 삼아서 상설 행정기구를 만들고 이 서구에 발달된 학문을 러시아에 소개하고 번잡하던 키릴 문자를 간소하게 개혁해서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한편 학술원을 세워서 학문을 장려하고 또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서 서유럽의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발트해로의 진출이 필요했던 표트르는요, 1700년 스웨덴의 칼 12세에 대항해서 덴마크, 폴란드가 맺은 동맹에 참가해서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요. 1721년에는 이 대북방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스웨덴을 정복해서 고대 노브고로드 공화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발트해 연안에서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죠. 이러한 표트르 대제의 노력으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러시아는 이후에도 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러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자, 먼저 피해 구원 사원입니다. 왜 피해 구원 사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이 러시아 제국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묻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요. 1861년 농노 해방령을 발표해서 해방 황제 또 개혁 군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개혁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지방자치권 보장, 사법제도 개혁 등을 추진을 했어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를 판매하기도 했고 1872년 삼제동맹에 가입해서 유럽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군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암살 기도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 당시 암살을 시도한 건 서유럽의 정치 변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 많은 개혁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차르라 불리는 것처럼 절대 왕정이 지속되는데 강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이 공식적인 첫 암살 시도는 1866년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존을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전역에 많은 교회를 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꾸준한 암살 시도에 결국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겨울궁전으로 돌아오던 길 폭탄이 터졌고 놀라서 마차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다른 암살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 알렉산드르 2세의 피가 이곳 피의 구원 사원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아들 알렉산드르 3세와 손자 니콜라이 2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복하듯 탄압과 반개혁 정책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 이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체제로 억눌려 있던 민중들이 탄원을 하기 위해서 겨울궁전으로 평화적인 행진을 했는데요. 이때 이 시위 군중들에게 총구를 겨누어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시위대의 요구를 살펴볼까요? 노동자의 법적 보호, 그리고 당시 일본에 완전히 열세에 놓여 있었던 러일 전쟁의 중지, 헌법의 제정,
기본적 인권의 확립 등으로 이 착취와 빈곤, 그리고 전쟁에 허덕이던 당시 이 러시아 민중의 소박한 요구를 대변한 것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요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으로 니콜라이 2세는 완전히 신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러시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자, 때마침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러시아로 이 레닌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즉각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혁명 조직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온건파 맨셰비키와 격렬한 분쟁과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907년 피해 일요일 사건이 누그러들 즈음에 러시아에서 취니 쿠데타가 일어났고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 시작되자 이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파 세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는 다시 해외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은 1917년 2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곧이어 노동자와 군인들이 시위대 편으로 합류하면서 니콜라이 2세를 황제 자리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이를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월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케렌스키란 사람을 내각 수반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당시 스위스 취리히에 망명 생활 중이었던 레닌은 이때만 해도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레닌을 비롯한 32명의 러시아 혁명 망명자들은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봉인 열차라 불리는 열차를 타고 1917년 4월 늦은 밤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달력으로는 10월 달이었는데요. 볼셰비키 1000여 명의 적위대의 급습으로 임시정부 타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넘어왔음을 선포하면서 10월 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퓨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처럼 러시아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한 국가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퓨트르 대제의 개혁부터 레닌의 혁명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 정말 역사의 중심에 있던 도시 맞네요. 맞습니다.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1941년부터 약 8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도시가 독일군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이라고 불리는 사건 맞죠? 네, 이 소련을 침공해서 들어오는 독일군에 저항을 해서 이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이 도시를 요새화하고 항전에 나서자마자 이 도시를 봉쇄해서 항복을 얻어내려고 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모든 보급로가 차단을 당하면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항전을 했다는 거죠. 야, 그래서 1945년 스탈린이 이 도시에 영웅도시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군요. 맞습니다. 개혁도, 혁명도, 그리고 전쟁까지도 모두 견뎌낸 도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 우리나라와의 거리만큼이나 진짜 멀게 느껴졌는데 네. 오늘 배우니까 진짜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처음에는 좀 이름이 어려웠지만 자, 이제 좀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오늘 이 도시로 보는 세계사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